2000년대 전후로 만난 집들은 체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오는 애들 중에는 위축된 애나 그런 애들이 많았거든요. 좀 안 때리는 방법을 써보세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마음 읽기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이다, 이제 안 때리는구나. 마음 읽기라는 그 말이 마음은 읽어주되 행동은 통제하라는 그 원칙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서 반이 뚝 잘렸습니다. 마음을 존중하라 그러면 이 존중은 결정을 존중하라는 것처럼 잘못 들려요. 그럼 그렇게 하고 싶어? 마음을 알아주라 했는데 해줘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해주면 이제 아이들이 기분 좋아하죠. 그러니까 얘가 웃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계속 아이가 기분 좋은 방향으로 엄마가 해주고 엄마 노릇을 잘하는구나. 한 유치원에 다니는 그 나이까지는 엄마랑 아이랑 사이도 되게 좋고 뭐 애도 크게 떼쓰지 않고 이제 평화롭게 흘러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조선미입니다. 육아를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다, 저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원칙이 있진 않아요. 저는 그냥 병원에 오는 아이들을 보고 얘가 어떤 정신병리의 문제인지 환경의 문제인지 육아의 문제인지를 판단하고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인데, 원래 육아는 이론이 없어요. 그게 있을 수가 없지 않나요? 그냥 어떤 문화와 상식과 뭐 본능, 직관, 요즘 같으면 뭐 공부, 강의, 임상을 하면서 한 10년 정도까지는 제가 알던 이론은 딱 하나였어요. 애정과 훈육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잘 크는 애들은 애정도 많고 훈육도 많아야 된다. 그런 집 애들이 제일 잘 큰다. 뭐 이런 사사분면. 근데 이제 2000년대 전후로 만난 집들은 그 당시만 해도 체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오는 애들 중에는 너무 무섭고 너무 혼나갖고 이렇게 뭐 위축된 애나 그런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 교육할 때 좀 안 때리는 방법을 써보세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마음 읽기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이다, 이제 안 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음 읽기라는 그 말이 그 외국의 그 가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처음에 마음은 읽어주되 행동은 통제하라는 그 원칙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서 반이 뚝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사람의 마음은 감정, 행동, 생각 세 영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은 생각이 미숙하니까 이제 생각은 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배우는 거고, 이제 감정과 행동이 큰 두 축인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혼낼 때는 뭐 애가 울어. 그럼 야, 이게 울 일이야? 이렇게 해요. 그건 이제 감정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였어요. 뭐 여기서 이걸 더 사줄 수는 없어. 근데 이걸 안 사주는 게 네가 울 일이야? 이게 이제 감정을 안 읽어주면서 애를 이제 통제하는 거니까, 먹고 싶은 건 알겠는데 오늘은 안 돼. 원래가 이거거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앞에만 잘려서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읽고 행동을 통제 안 하니까 아이들은 내 마음이 이러면 그걸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수용하라는 거, 감정을 수용하라는 거거든요. 이제 애가 막 때를 쓰면 뭐 네 입장에서는 뗐을 수도 있지, 뭐 요 정도인데, 마음을 존중하라 그러면 이 존중은 결정을 존중하라는 것처럼 잘못 들려요. 감정을 존중해 버린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고 싶어? 애 마음을 알아주라 했는데 해줘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해주면 이제 아이들이 기분 좋아하죠. 그러니까 얘가 웃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계속 아이가 기분 좋은 방향으로 엄마가 해주고 엄마 노릇을 잘하는구나. 한 유치원에 다니는 그 나이까지는 엄마랑 아이랑 사이도 되게 좋고 뭐 애도 크게 떼쓰지 않고 이제 평화롭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한 2명 정도는 자, 우리 이거 미술을 그리자 하고 도화지를 주면 찢는데요.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뭐 그래서 아니 그냥 해보자 그러면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고 찢어서 이제 집에다 전화를 하면 부모님이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셨나요? 행동 통제가 안 되는 애들은 네 하고 또 이제 장난을 치는데, 얘는 내 마음이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일수록 선생님이 뭔가 뭐 뒤에 나가서 서 있으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너무 민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실을 이끌어가는데 되게 어렵다. 선생님들만 만나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한 3학년쯤 되면 이제 이게 엄마한테 타겟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3학년쯤 되면 애들이 크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같은 반 애들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같이 놀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요. 근데 밖에서는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참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를 갖고 집에 옵니다. 근데 얘가 여태까지 엄마한테 보고 배운 건 네 마음이 중요해. 그러면서 엄마가 모든 걸 다 달래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딱 와갖고 아 기분 나쁘다고, 나 스트레스 받았어, 아,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왜 날 안 달래줘. 이게 딱 3, 4학년에 나타납니다. 중학생이 되면 아 나 학교 가기 싫다고, 뭐 내 맘이야, 이제 이렇게 하는 이 연속성상의 아이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제가 늘 보던 뭐 ADHD도 아니고 뭐 다른 장애도 아닌데 그냥 뭐 부모한테 너무 공격적이거나,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저는 이제 또래와 못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엄마하고 하는 1대1 관계와 또래 관계는 엄청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엄마하고 1대1일 때는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참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또래 관계는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굉장히 민첩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애들이 약간 얘랑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고 기분 나쁜 얘기를 좀 툭툭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좀 배제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아이들은 학교 가기 싫은데 왜 참고 가야 되지? 근데 그때 엄마들은 학교는 가야지 라고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읽어준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정말 친구처럼 지냈다, 정말 얘가 자기 마음을 다 얘기했고 자기도 거기에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들어줬다라고 하는 집이 그 중에 꽤 많아서 이게 이제 감정적 좌절을 너무 안 겪어서 그렇구나. 왜 제가 위험을 극복하려면 위험에 맞서 봐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절이나 좌절에 대해서 견디는 힘이 생기려면 이제 그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서 훨씬 없는 애들이 이제 요즘 상담을 받는다, 이런 현상을 제가 보고 아 이거 마음 읽기는 반드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 읽는 건 괜찮은데 반드시 행동을 통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좀 어린 초등학생이면 그냥 해, 그냥 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그럼 왜 살아, 어른들이, 남편들이 왜 내가 돈 벌어야 돼? 뭐 아내가 왜 꼭 내가 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왜 세상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 나이와 위치에 맞게. 뭐 사장님은 왜 월급 많이 받고 난 조금 받아요? 뭐 이렇게 성립하지 않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공부 왜 해야 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얘가 공부에 대해서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힘든데 왜 해? 이런 의미죠. 이제 힘든 건 알겠는데 그냥 네 나이에는 이게 그냥 해야 되는 거고, 그냥 뭐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왜 해야 되는 거야는 걔가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나 공부하는 거 힘들어, 너무 힘든데 참기 어려워, 이런 뜻이니까 공부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거나 학원 숙제가 너무 많거나 시험을 못 보면 부모가 너무 무섭게 야단을 치거나,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뭐지? 공부야. 근데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괴로워야 되지? 하는 그 질문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그야말로 마음 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부류는 둘이에요. 하나는 아 그래 네가 정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괜찮아 뭐 이런 굉장히 허용적인 이제 그런 범위에 속하는 분들이 있고, 하나는 그렇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돈 아까워, 너한테 더 이상 지원 안 할 거야. 이제 이 미성년이라는 나이는 어떤 것들을 했을 때 그 장기적인 결과가 자기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을 못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를 위해서 뭐가 더 바람직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건 사실은 보호자 역할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자기를 위한 적절한 성인에 가까운 판단을 못 내리는데 알아서 해는 책임을 놓는 거죠. 네 기분만 맞춰줄게, 나중에는 뭐 고생을 하거나 말거나, 심하게 말하면 이제 이런 거죠. 뒤에 지원을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있다가 진짜 안 다닐 거야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협박이죠. 공부 안 할 거야고. 요쪽은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나이가 되면 아이들이 내가 올릴 수 있는 성적이 이 정도구나 하는 감이 와요. 한 중2가 넘어가면
뭐 우리 부모님은 분명히 뭐 3등급 이내를 원하는데 나 3등급 이내에 한 과목 이상 못 들 것 같아. 스스로에 대한 어떤 실망. 그다음에 이제 제일 무서운 게 기대에 어긋날 것 같은 괴로움. 그게 사실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가 주도적으로 공부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 초등학교 때 막 잘했어. 야, 넌 똑똑하다. 너는 스카이 가겠다. 그럼 이제 얘는 어리니까 대학은 스카이가 있구나 하고 이제 스카이만 있는 채로 이제 중학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2학년, 3학년 되면 스카이의 점수가 이제 나오는데 내 점수는 형편없어. 그 실제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 사이에 붕괴가 오는데 사실 이때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야, 너네 부모님이 가면 좋겠다는 거지 꼭 거기를 가라고 하는 건 아니야.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림없어요. 뭐 그 정도 뭐 인서울 못 가면은 뭐 등록금 안 대준대요. 근데 사실 얘네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 많은 씨앗이 10몇 년 동안 부모에 의해서 뿌려졌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시기면은 그 되게 자기애적 시기예요. 자기애적 시기는 왠지 내가 시험 보면 되게 잘 볼 것 같고, 왠지 내가 유명해질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뚜두두둑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 나는 못났어 라고 하기보다는, 나 공부 안 해. 나 쿨해. 이게 대처예요, 이것도. 이 심리적 고통에 대한 대처라서, 허세 떨 때 좀 봐줘야 되고요. 허세를 많이 떨수록 얘가 겁먹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엄마들이 아들이 어떻게 크는지 정말 많이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 있긴 한데 뭐 제가 이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본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서열에 대한 아주 본능이 있어서 이게 엄마들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서열, 그 다음에 이 서열에서 오는 안전하지 못할 수 있음. 서열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아이들이 불안하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래에서 떨어져 나올 때 이거는 이제 거의 패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래를 따라하기도 하고, 일진 아닌데 일진인 척 하기도 하고, 뭐 누구를 괴롭히고 싶지 않은데 괴롭히기도 하고, 이제 이런 많은 것들이 이 청소년기에 남자아이들이 유난히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어머니들이 애가 욕을 막 해요. 그래서 막 너무 심해서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욕은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제가 애들 만나보면 얘가 왠지 그 말을 빼고 말을 하는 건 대화가 안 될 것 같은 애들끼리 뭐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를 잘 그림같이 키우고 싶은 분일수록 아들 양육에서 많은 걸 놓칠 수 있고, 아니 내 아들이 왜 이렇게 됐지? 뭐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뭐 어느 날 바뀌었어.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이제 디테일인데요. 아들을 키우다가 사춘기가 되면 남편한테 판단을 맡겨라. 여보 제가 이러는데 내가 기절할 것 같아. 저거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야. 그럼 그냥 놔두는 거죠. 당신도 그랬어? 그래서 그랬어. 알았어. 하고 이를 악물고 참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우리 애가 친구가 좀 적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피자를 사갖고 애들 보고 놀러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피자만 먹고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뭘 한다고 애들끼리 놀아주는 건 한 1학년까지? 근데 이제 엄마들끼리 모이는 건 예를 들면은 이제 예전에는 놀이터에 가서 그냥 왜 랜덤하게 만났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밖에 잘 안 내보내니까 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놀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일하는 엄마들은 이제 그 몸에 못 들어가니까 애가 못 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건 그거고 애들은 기본적으로 기관에 다니고 있거든요. 뭐 유치원이나 학교나 그 놀이로 다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 놀 수 있게끔 장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기질이 맞으면 걔하고는 쭉 놉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장에 안 들어갔던 애가 학교에 간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내가 학교에 갔는데 뭐 얘랑 마음이 잘 맞아. 기질이 비슷해. 그럼 쭉 가고, 엄마들이 억지로 붙여놓은 애들은 깨져서 다시는 안 보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 1학년 때까지 엄마가 만나게 해주니까 놀고 그러는데 이제 이때부터 슬슬 엄마 제가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래. 이제 이러면서 빠지직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냥 다 놀고 온다. 유치원에서 다 놀고 오고 학교 가면 다 논다. 추가적으로 노는 건 그냥 자기가 나가서 그냥 자유롭게 노는 거지
부모의 관리하에서 노는 건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네, 괜찮습니다.